혹시 사주팔자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재물운일 겁니다. 내 사주에 과연 돈복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그 기운이 찾아오는지 말이죠. 그런데 만약 당신의 타고난 사주 8글자에는 재물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평생 부와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일까요?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사주팔자 안에서 부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오랜 믿음의 뿌리를 향한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본래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에 담긴 8글자를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인생의 큰 흐름을 예측하고자 했던 하나의 학문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전에 주어진 일종의 지도와도 같았죠. 특히 모든 것이 자연의 뜻에 달려있던 농경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가뭄이나 홍수 한 번의 한 해의 노력이 전부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내년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운명의 이정표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자연스럽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삶을 향한 처절한 바람이 사주팔자 속 재물운에 대한 거대한 관심으로 투영되었던 셈이죠.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쌓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간절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주팔자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에서도 재물운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흉작을 걱정하는 농민부터 큰 거래를 앞둔 상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사주에 담긴 부의 기운을 궁금해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것이 풍족해진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과거 조상들이 가뭄과 태풍을 두려워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자산 가치의 폭락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형태는 달라졌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안정적인 부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주와 재물운의 관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무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흥미거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깊은 사회경제적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사주명리학에서는 어떤 글자들이 모였을 때 부자의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해석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조금 더 깊이 열어보겠습니다. 명리학의 세계에서 부의 가능성을 엿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상징하는 재성이라는 존재죠. 흥미롭게도 이 재성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모든 결과물이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에 이 재성이 좋은 위치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감각이나 돈이 되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남다르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비옥한 토지를 타거나 무엇을 심든 풍성한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농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사주에 재물만 가득하고 그 재물을 감당할 나 자신의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때는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넘치는 재산을 지키느라 평생 노심초사하거나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에너지, 즉 식상이라는 글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능과 기술, 아이디어, 그리고 표현력을 의미하는데요. 샘손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거나 뛰어난 손재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명예를 뜻하는 관성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관성은 재물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회적인 신용과 지위를 통해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결국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부자의 사주란 단순히 재물을 뜻하는 글자 하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과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힘, 그리고 그 재물을 더욱 가치 있게 키워나가는 사회적 기반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잘 짜인 시스템과도 같았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그토록 이상적인 부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운명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사주가 인생의 청사진이라면 우리는 그저 정해진 설계도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명리학의 대가들은 종종 사주를 인생의 지도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종착지를 가리키는 예언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지형도와 같다는 의미였죠. 어떤 사람의 지도에는 험준한 산맥이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기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산에 숨겨진 희귀한 약초나 광물을 발견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굳이 산을 넘으려 하지 않고 산을 우회하는 안전한 강줄기를 찾아내 배를 띄우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주는 단지 가능성의 지형을 보여줄 뿐, 그 위에서 어떤 길을 만들고 무엇을 발견할지는 전적으로 여행자인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자신의 사주가 가진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가령 재물을 직접적으로 모으는 힘은 약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글자가 강했던 한 상인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는 직접 물건을 팔아 큰돈을 버는 대신 뛰어난 인품과 신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거대한 상단을 조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재물관리 능력은 그 분야에 특화된 인재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람을 얻고 큰 판을 그리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주라는 설계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더해 운명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대의 흐름이라는 문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항해사라 할지라도 시대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으면 나아가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결국 사주가 제시하는 잠재력,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거대한 부의 문이 열린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도구를 손에 쥐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설명서는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교한 조각칼을 쥐고 태어나 섬세한 작품을 만드는 데 능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튼튼한 망치를 들고 태어나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데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각칼을 든 사람이 망치질을 하려고 하거나 망치를 든 사람이 조각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하죠. 사주명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화두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내게 가장 잘 맞는 성공의 방식을 찾아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이 지도를 어떻게 활용했던 걸까요? 그들은 주어진 운명의 지형도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의 지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죠. 가령 평생 학문에만 매진해야 할 운명, 즉 재물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팔자를 타고난 선비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는 자신의 그릇이 큰 재물을 직접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좇는 대신 오직 학문과 덕을 쌓는 외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깊은 지혜와 고든 성품에 대한 명성이 알려지자 수많은 권력가와 부호들이 앞다투어 그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재물을 탐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부와 정보가 역설적으로 그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사주가 가진 특성을 거스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점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써 내려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의 물길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물길의 흐름을 가장 잘 이용하여 가장 큰 배를 띄운 셈이죠. 결국 사주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운명론적인 관점과 모든 것은 오직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의지론적인 관점 사이의 오랜 논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접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 조건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무한한 변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운명의 지도를 다시 그린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그들만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주가 인생의 밑그림이라면 그 위에 어떤 색을 칠하고 완성할지는 오로지 화가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사주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고난 사주의 재물 기운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좌절하며 포기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오히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점검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넘쳐난다는 풀이를 들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그 운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역사 속 거상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장사 수완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을 쌓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서당에서 밤낮 없이 글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던 아이들의 눈망울이나 오늘날 퇴근 후에도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직장인들의 뜨거운 열정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단단한 벽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더 가치 있게 가꾸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주라는 것이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 위에 실제로 벽돌을 쌓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 집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그 공간의 주인인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거대한 불을 일군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결코 사주팔자에 적힌 운명에만 순응하며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불운의 시기를 내실을 다지는 귀한 기회로 삼았고 행운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수십 배의 땀을 흘리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운명이란 마치 거친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파도일 뿐이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운 서퍼에게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는 법이니까요. 결국 사주가 암시하는 때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결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제 돈이 들어올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질을 어떻게 활용해 세상의 흐름과 발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자신의 사주에 나타난 강점은 날카롭게 벼리고 부족한 부분은 겸손하게 채워나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성공 방정식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